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헤지펀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헤지펀드가 뭐 하는 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뚜렷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보통 이런 거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는 헤지펀드가 궁금하다 하면은 헤지펀드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생겼고 어떻게 디벨롭 되었고 지금 뭐 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처음부터 그래서 해치펀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해치펀드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조지 소로스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버핏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 해치펀드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걸로 알고 있는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도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 사이먼스 르네상스 펀드로 연 66%를 번 그 사기 캐릭터 이분도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봐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일단 해치펀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보수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해치펀드는 그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투자 수익을 중요시 여기는 기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번 것 중에서 5분의 1을 성과 보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펀드의 인센티브는 투자자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그 번 돈에서 5분의 1을 땡겨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치펀드는 대부분 해치펀드 오너, 그리고 해치펀드 운영자들이 본인의 개인 자산을 펀드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해치펀드가 돈을 벌어야지 내 자산도 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이제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이제 대부분 투자 수익에서 그 성과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입 수수료 그리고 자산 대비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공모 펀드는 큰 수익을 내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말발을 잘 이용하고 영업을 잘 해가지고 그 내 펀드에 많이 가입하게 만들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자산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익을 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에서의 자유. 공매도도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그 자산군 제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그 파생 상품, 뭐 외환, 원자재, 금 모든 것에 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그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공매도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자산이 100이면은 100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그것도 같이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공모펀드와 다르게 어느 시장 상황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작살나면은 공모펀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해치펀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작살나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치펀드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모펀드들은 보통 우리는 그 주가 지수보다 1, 2%더 벌겠어. 이게 목표인 반면 그 해치펀드는 뭐 일단 뭐 금리 플러스 몇 퍼센트를 버는 것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네, 그리고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명목상 이런저런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써도 안 되고 소형주에 투자 못 되는 경우도 많고 뭐 분산 투자는 몇 개 이상을 해야 되며 뭐 이 나라에는 몇 프로 이상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은데 해치펀드는 그런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치펀드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보신 여기 소로스, 버핏, 달리오, 사이먼스 이 네 명의 투자는 극과 극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은 해치펀드를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는 확실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보신 그 네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해치펀드들이 어떻게 이런 투자 기법들을 개발해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디벨롭 되는지 이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배드 뉴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훌륭한 해치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레이 달리오, 짐 사이먼스 이런 데는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짐 사이먼스 같은 경우에는 해치펀드에서 오로지 자기 돈 그리고 직원들의 돈만 굴립니다. 우리 같은 외부 사람들 돈 안 받아줍니다. 르네상스의 직원이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훌륭한 펀드들은 아주 큰 기관들 또는 슈퍼리치 이런 데야만 돈을 받아주지 우리 같은 사람들 돈 안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해치펀드를 알아야 되는가? 자,
해치펀드의 역사는 투자 기법 혁신의 역사와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해치펀드는 수익이 급여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왕창 내야지 거기서 내가 5분지를 떼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치펀드들은 정말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 어떤 전략이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까, 이거를 연구를 합니다. 공모펀드는 다릅니다. 걔네들은 그런 거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수익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해치펀드들은 그런 전략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짜낸 다음에 본인의 돈을 굴려가지고 그 아이디어들이 맞나 안 맞나 그거를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해치펀드들을 공부하면은 성공 투자의 역사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배울만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이냐? 알프레드 W. 존스, 빅데디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초 해치펀드의 창시자이고 이 해치펀드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훌륭한 사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밑에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치펀드 역사가 궁금하시다면은 해치펀드 열전이라는 책이 있고 영문으로는 이 책을 More Money Than God, 신보다 더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자, 알프레드 W. 존스. 정말 신기한 인생을 산 사나이입니다. 이 사람은 1900년 9월 9일 9시에 탄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심지어 옛날에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자본주의 극진 해치펀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이제 내 인생을 뭐 하지? 나는 23살인데 할 게 없어. 두리번 하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거를 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들어가가지고 선호를 하면서 1년 동안 세계 여행도 했고요. 그리고 수출 바이어도 했고 뭐 주식 애널리스트 같은 것도 조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끼욱끼욱거리다가 30살에 외무고시를 합격하는데요. 외무고시 합격하자마자 미국 외무부는 이 사람을 베를린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영사가 된 다음에 1930년에 사랑에 빠집니다.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가? 상대방이 또 빨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에휴. 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결혼하게 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뭐 임마? 공산주의자를 결혼을 해? 야, 이 X 같은 놈아! 하고 네,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후에 부인이랑 이혼도 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이고 나 잘렸는데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콜ум비아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석사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게 되는데요. 네, 당시에 그 독일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930년에는 세계 공황이 경제 공황이 막 시작을 해가지고 자 여기 이게 보시면은 당시에는 이 공산당이랑 나치당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나게 싸우고 지들끼리 데모도 하고 암살도 하고 막 싸우다가 1933년에 그 나치의 그 수장인 히틀러가 총통이 된 후에 이제 공산당은 작살이 나게 되죠. 그래서 공산당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 수용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1920년대에 독일의 실업자가 뭐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29년 경제 공황 때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만에서 갑자기 거의 600만으로 쫙 늘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한테 희망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때 히틀러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러분께 희망을 줄게. 자,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자, 누구의 잘못인 줄 알아? 유대인들! 저놈들의 잘못들이야. 죽여라! 그래, 유대인들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일 사람들 선동하기 시작했고 독일 사람들이 이거 믿게 돼가지고 나치당을 뽑아가지고 나치 독재가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해치펀드로 돌아가죠. 자, 이분은 이제 1930년대 말까지만 해도 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깊었는데 1940년에 드디어 득도를 합니다. 왜 득도를 하게 되는가? 1930년대 말 박사 논문을 쓰면서 설문조사를 1700개 돌렸는데요. 그걸 돌리면서 시장 경제 위대함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 내용은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그래 공산주의가 아니었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게 뛰어난 거야. 특히 이 property 한마디로 그 개인 소유 재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나 이게 사람들한테 진정한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ife, Liberty and Property 이런 그 교과서도 만들고요. 사회학 교과서입니다. 야, 이거 정말 그 타이틀만 해도 죽이네요. 삶,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 얼마나 훌륭한 타이틀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책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쓰고서 기자 생활 좀 하다가 투자에는 사실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1949년 그가 거의 50살이 됐을 때 해치펀드를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애는 둘이었고 뉴욕 생활은 비싸가지고 돈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이 인세가 부족했나 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지 하고 끙끙 고안한 다음에 해치펀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존스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양반은 1949년부터 68년까지 그 해치펀드를 통해 가지고 자그만치 5,000%라는 수익을 냅니다. 5,000%면은 50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냈느냐? 일단 공매도와 레버리지를 도입을 합니다. 자, 일단 공매도로 시장 리스크를 해치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주식을 샀어요. 주식은 굉장히 훌륭한데 시장 전체가 작살이 납니다. 그러면은 내 주식도 같이 작살을 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시장을 공매도를 했다. 주가 지수를 공매도했다라고 하면은 내 주식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주가 지수가 더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주가 지수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대체 이 해칭,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어느 만큼 공매도를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느 비율로 공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 그거는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예를 들면 100개를 사면은 그 주가 지수를 몇 개를 공매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겁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이 있으면은 왜 자산 100%만 투자를 합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왕창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시장 수익과 초과 수익, 베타와 알파를 구분한 것도 이 사람이고요. 존스고요. 그리고 규제를 피했습니다. 해치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투자자가 100명 이하면은 뭐 공시에 뭐 많은 거를 올리거나 뭐 등록을 하거나 뭐 전략에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규제를 피하고 비밀주의, 미스터리, 신비주의 이런 식으로 펀드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공매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버리지로 설명해드리고, 자, 여기 전통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자가 10만 불을 갖고 있고 그 중에 8만 불을 주식에 투자하고 2만 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8만 불 주식이 30%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만 4천 불을 벌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여기서 그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여기 이 전통적인 투자자도 그렇고 이 해치펀드 투자자도 그렇고 시장보다는 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10%벌 경우에 이 사람들은 10%를 더 벌 수 있는, 20%를 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자, 해치펀드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은 그 10만 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땡겨와가지고 13만 불 주식을 매수를 하고 7만 불을 공매도를 합니다. 자, 13만 불 그 주식을 샀는데 이거는 이제 얘가 뛰어난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은 20% 올랐는데 이 주식은 30% 오릅니다. 그래서 13만 불을 투자해서 30% 벌면 3만 9천 불을 벌었겠죠. 그리고 또 공매도를 7만 불을 했는데 공매도한 주식은 시장보다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들은 10%가 올랐고 우리는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10% 손실이 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럼 우리가 7,000불이 까였겠죠. 근데 결국은 보면은 네, 여기서 39,000불 벌고 여기서 7,000불 까였으니까 총 32,000불을 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히 20% 올랐는데 우리는 공매도도 하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이 20% 하락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 전통적인 투자자는 투자는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10%가 까였습니다. 8만 불 가지고 10% 까였으니까 8천 불 잃은 거죠. 근데 우리 해치펀드 투자자는 일단 13만 불을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10% 까였습니다. 13,000불이 까였는데 자, 7만 불이가 공매도를 했죠. 공매도한 주식이 시장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30% 떨어져가지고 우리 30%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 돈은 21,000불 마이너스 13,000불, 8,000불. 자, 그러니까 해치펀드는 시장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빙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해치펀드 투자자가 시장보다 더 훌륭한 그 주식 선정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런데 물론 이 공매도 레버리지만 가지고 5,000%를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스킬이 있어야죠. 훌륭한 주식을 뽑을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사회학 연구를 한 사람이죠. 인센티브, 사유재산의 인센티브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람은 1940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고안해냈죠. 자, 놀라운 거는 존스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투자 전략도 없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5,000%를 벌었는가? 자, 일단 해치펀드는 그 이익에서 5분지를 성과 보수로 가져가죠. 이 시스템도 존스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웬 얘기 그랬냐 하면은 옛날에 고대 시적에 피니치아에서 상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이익의 5분지를 성과 보수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니치아 애들이 했으면 나도 좋겠지. 나도 5분지를 떼가야겠다. 허허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식 추천을 어디서 받았는가?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야, 에이 브로커, 야, 네가 사고 싶은 주식, 공매도하고 주식 한번 읊어봐. 네, 하고 읊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브로커 추천이 좋으면은 브로커한테 성과보수를 왕창 떼어줬고 별로였으면은 야 너 꺼져 아니면은 성과보수를 적게 줬습니다. 브로커들은 당연히 충성 했습니다. 당연히 베스트 아이디어들을 존스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왜냐? 이 베스트 아이디어들이 많이 오르거나 공매도에서 많이 떨어지면은 존스가 성과보수를 엄청 때려줬으니까요. 당연히 베스트 아이디어들은 존스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알란 드래쉬라는 브로커가 있었는데, 나는요, SEC 건물 앞에 가가지고, SEC는 뭐 금융감독원 비슷하게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쨌든 나는 SEC 건물 앞에만 두리번 서 있으면서, 연차 보고서들이 나왔다 하면은 달려가가지고 연차 보고서를 나오자마자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나 혼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연차 보고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읽었습니다. 네, 당시 낭만적인 50년대, 60년대는 연차 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수만 있어도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혼자 읽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브로커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파트너로 영입하기도 합니다. 파트너들은 당연히 그 본인의 자기 자본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면은 보수를 확실하게 해주는 이 시스템을 개발해내가지고 그 존스는 20년 동안 정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5,000%를 벌었고요. 여기 보시면 1960년부터 65년까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다우존스 지수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피델리티 트렌드 펀드라고 당시 1960년부터 65년까지 가장 잘 나가는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존스 해치펀드는 이런 식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외에도 66, 67, 68년에 각각 26%, 22%, 47%를 벌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를 이미 떼었는데도 이 정도 벌었다라고 합니다. 와우. 자, 그런데 왜 몰락을 했는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스템, 이 알프레드 존스의 고안한 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로커한테 연락해가지고, 베스트 아이디어 줘봐. 네 아이디어가 맞으면 돈 많이 줄게. 이런 그 전략은, 이런 시스템은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 말에 벌써 수백 개 경쟁사, 수백 개 해치펀드가 생겼습니다. 자, 존스 시스템 약점은 또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내는 놈이 가장 많은 성과 보수를 챙겨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점점 더 리스키한 주식들을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 1960년대 말에 그때 엄청난 기술주 버블이 있었거든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뭐 폴라로이드라든지 제록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추천한 그런 펀드 매니저들, 브로커들은 성과 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강세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공매도를 해가지고 시장 리스크를 해치한다고? 에이 그딴 거 왜 해? 야 그냥 폴라로이드랑 제로스 존나 사면 되는 거지. 가자 사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년 동안 존스가 크게 성공을 했는데 사실 1949년부터 68년까지 미국장이 거의 20년 동안 강세장이었거든요. 이 강세장의 혜택을 존스가 톡톡히 많이 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대 그 하락장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알프레드 존스의 해치펀드는 35%라는 큰 손실을 봅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전부 다 뭐 폴라로이드랑 제록스 같은 거 사놨는데 얘네들의 버블이 꺾이고 얘네들이 막 추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드 존스의 펀드도 같이 아작이 나고 그 존스는 이 펀드를 이때쯤 닫게 됩니다. 35% 손실. 안녕.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정말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해치펀드뿐만 아니라 이 보수책이라는 것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근데 일을 열심히 할 그런 리워드, 보수가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면은 보수가 얼마가 나오고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이거는 해치펀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은 이거를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직원들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이런 거요. 그리고 아마 시장 경제가 공산주의보다 더 좋은 시스템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보수 체계가 훌륭하면은 혁신과 실적이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알프레드 존스 해치펀드가 증명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존스는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발한 투자 펀드 시스템, 딴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깬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과 보수, 공매도, 레버리지, 규제 회피 이런 거는 당시 공모 펀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전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반이 이런 기발한 투자 펀드 시스템을 개발한 후 50년이 지나서 해치펀드의 수장들은 우주의 주인, 마스터 오브 더 유니버스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타자들은 누구일까요? 전설들 다 등장합니다. 해치펀드 3인방, 슈타인하트, 소로스, 로버트슨,
커머디티 코퍼레이션의 마커스 바이마 이런 훌륭한 사람들, 튜더 존스, 드러켄밀러, 사이먼스, 에스네스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 물론 클릭수가 안 나오면 제가 흐지부지 중간에 중단을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한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